조항리였습니다. KBS 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다음 주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에 독대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명태균 씨에 대해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반박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가 대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선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진스 한이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하겠다고 밝혀서 화제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 현안들 잠시 후 정치 토크 코너와 신동우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에서 조목조목 짚어봅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재보선이 끝난 뒤에 독대하기로 했습니다. 윤주진 평론가님, 네. 그동안 이제 한 대표와의 독대 필요성이 이제 대통령실이 좀 선을 긋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렇게 바뀐 이유, 성사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뭐 제 생각에는 최근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고 정권 차원에서도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최근 분위기. 예, 왜냐하면은 가장 큰 분수령이었던 건 바로 지난 10월 4일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석이 총 108석임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104표가 나와서 네. 4표가 이탈했다. 이제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이 4표가 이제 언제 순식간에 8표 혹은 10표 이상으로 커질지 모른다라는 위기의식이 정권 차원에서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마침 이제 지난 일요일에 한동훈 대표가 약 20명 정도와 함께 친한계 만찬을 했죠. 이 20명보다도 더 플러스 오려고 했던 사람도 더 있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분위기라서 용산에서는 이러한 새 결집이 앞으로 있을 또 새로운 특검 표결로 이 더 큰 이탈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을 겁니다. 네. 또 11.6 재보궐 선거에서 이제 확인된 여론도 충분히 이제 좀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 독대를 더 이상 거부하고 방치하고 지연할수록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이 더 험악해질 것으로 봐서 일단은 독대를 하는 쪽으로 원칙을 세웠는데 문제는 이 독대의 어떤 일정이나 뭐 조율을 두고도 또 앞으로 어떤 파열음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네. 이제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할 가능성은 높은 건데 김수민 평론가님. 네. 근데 이제 일정 확정 될 때까지 이제 봐야 되고. 근데 정작 이제 날짜가 정해져 가지고 독대하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현안들을 논의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거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어차피 가장 얘기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문제, 명태균 씨 문제 이게 이제 중점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또 한동훈 대표가 어느 정도 강도로 얘기해서 어느 정도 그 뭐 성과라 그러나요? 결과물이 돌출될지 그것도 저 관전 포인트고 되게 중요할 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명태균 씨 문제나 혹은 김대남 전 행정관 관련된 공격 사주 의혹 네. 이것이 정면 거론되지는 않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명태균 씨 의혹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보도들이 따르고 있는데 좀 더 숨을 고르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한동훈 대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사실 명태균 씨 의혹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별로 참전을 안 하는 상대적으로 그런 상황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네. 상대적으로는 그렇다 그렇죠. 이거죠. 그리고 이제 김대남 전 행정관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이 한동훈 대표가 공격의 당사자로 거론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를 꺼내드는 게 이제 자신의 일신에 관한 문제를 꺼내든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네. 그 두 문제는
크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거나 혹은 안 다뤄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아무래도 국정 현안 중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근래 가장 강조를 해왔던 것이 의대 증원 문제거든요. 네. 예, 그거 하고 결국에 영부인 문제 이 두 가지가 될 건데 근데 의대 증원 문제는 정부의 입장이나 한동훈 대표 입장이나 어느 정도 확고하고 또 지난 몇 주 동안 별로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영부인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변수들이 나오고 있고 네. 한동훈 대표도 여기에 맞춰서 발언하는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 때문에 당일에 만남에서 굉장히 긴장감이 고조되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이 되고 사실 저는 이 만남이 과연 이루어질까도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재보궐선거 이후인데 재보궐선거 결과에도 또 여러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 사이에 또 양측 간의 감정이 악화될 가능성 또 없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루어질지도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루어질지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이루어질 때까지 과정도 봐야 된다. 두 분이 약간 일치된 그런 그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와중에 친윤계 권성동 의원은 둘만의 정치를 해선 안 된다면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길 바란다 이런 입장 피력했고요. 두 사람이 약간 더 만약에 갈등을 빚게 된다면 이 만남으로 인해서 한동훈 대표가 더 피해 입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 관측은 동의를 하세요, 윤주진 평론가님? 저는 일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잘하고 못하고 국정 지지율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여당 대표라는 자리 자체가 어떤 숙명적으로 대통령이 국정을 뒷받침하고 함께 헤쳐나가는 위기를 같이 극복해 나가야 될 위치입니다. 아직은 또 대통령 임기가 절반이나 남은 상황에서 지금 현 대통령의 레임덕을 자초하는 오히려 촉발시키는 여당 대표의 행보는 윤석열 대통령을 더 위기에 몰아넣을 수는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가 얻을 반사 이익은 없다. 즉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정치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함께 성공하거나 함께 실패하거나 대선이 뭐 당장 몇 개월 뒤에 열린다. 이러면 이제 상황이 다르겠죠. 그때는 현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좀 밟고 넘어가야 되는 여당 후보의 그런 결단력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이 지적한 대로 이번 독대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든 윤 대통령을 설득하고 진정성을 보이고 지금 깨져 있는 그러한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한동훈 대표의 개인 정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윤주진 평론가께. 근데 한동훈 대표 최근 발언 수위가 이제 심상치가 않아요. 그 김건희 여사가 대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제 질문에 대해서 대답했고,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 내놔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수사 관련해서. 자, 작심하고 발언하는 듯한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근데 저는 이 두 발언이 조금 뭐랄까요,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먼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저는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 원론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불기소를 한다면 왜? 무수한 어떠한 법리를 적용하여 다른 그 유죄 판결을 받거나 기소를 받은 분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불기소인지를 잘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될 것이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그렇죠. 그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라고 보고 기소를 한다면은 당연히 뭐 그거는 이제 기소를 한 이유를 잘 설명해야겠죠. 즉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한동훈 대표는 기소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기소든 불기소든 국민들이 정말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수준이었다면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에 대해서도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자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좀 한 발짝 더 나간 것 같아요. 그거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현재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를 둘러싼 국민들의 인식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건은 좀 긴가민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약간 좀 복잡한 문제기도 하고요. 근데 적어도 지금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사법적 문제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김 여사가 보란 듯이 공개적 행보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보수층에서도 좀 거부감이 있어 보이거든요. 거부감 내지는 비호감.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도이치모터스는 법리의 영역이고 김건희 여사의 행보의 문제는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라면 국민 감정의 문제기도 하고요. 이제 국민 감정의 문제에서 봤을 때는 자제해야 된다. 라고 하는 더 센 워딩을 쓴 것이고 다만 도이치모터스 문제는 사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된다. 저는 좀 두 개를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자 2개 소개하고 다음 질문 이어갈게요. 1373님이 국민은 대통령이 여당 대표는 물론 야당 대표도 만나고 여야 대표들도 자주 만나서 민생과 국익을 위해서 노력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송유성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손익 계산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지도자들은 자주 만나서 대화해야 문제가 풀릴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근데 한동훈 대표의 최근 발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 발언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김 여사 악마화 작업에 부안해동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면 자해적 발언을 삼가라. 우리 김수민 네. 평론가님, 이 비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 윤상현 의원이 많이 당황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한동훈 대표하고 무관한 게 아닌 게 수사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을 때 한동훈 후보가 장관이었어요. 법무부 장관이었거든요. 근데 그 한동훈 전 장관이 현직 대표로서 뭔가 여지를 열어둔 듯한 발언을 한 것, 여기에 좀 화들짝 놀란 게 아닌가 싶고, 저는 이 발언이 조금 윤주진 평론가 말씀하신 것보다는 제 생각은 더 나아간 것이다. 이게 기소해라라는 뜻을 직접 가리킨 것은 아니지만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만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그 전 검찰총장인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막바지의 행보라든지 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검찰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검찰 내부에서는 이거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이런 지점들이 또 내부의 분위기가 형성돼 있고 한동훈 대표도 어느 정도 거기에 가치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입장 변화도 특기할 만한데 2020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이거는 사실 사담이긴 했는데 이게 공개가 되는 바람에 알려진 것이 이제 한동훈 당시의 검사장이 어느 기자하고 대화를 하다가 공작치고는 수준이 참 이렇게 공작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거 공작이다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2년쯤 지나서 2022년 10월인가 11월 경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동훈 당시 장관이 곧 수사의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한동훈 대표가 뭔가 여지가 있는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이거는 심상치 않은 것이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것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 기소 불기소 어느 쪽에 단정 짓진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설령 법정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보여도 방조를 했고 인식했을 정도의 어떤 정황이나 간접적인 부분이 또 있다는 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소는 하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저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법정에서 무죄가 나더라도 검찰이 일단 기소를 해서 사법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는 그런 경우는 사실 무죄가 나와도 기소의 명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네네. 아마 그 정도 선에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거는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도표 발언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기자들 질문 답변 과정에서 나오지만 어쨌든 본인이 충분히 생각하고 하는 대답입니다. 지금 뭐 대통령도 순방 나가 있는데 당정일체가 지금 중요하지 않냐라고 기자가 질문했더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가 필요하다. 친윤이든 대통령실 인사든 익명성 뒤에 숨어서 민심과 동떨어진 얘기하지 말고 자기 이름 걸고 당당히 얘기하라. 윤진 평론가님, 예. 이 발언 좀 세지 않아요? 그 발언을 과거에 비슷한 말을 했던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대표였죠. 이준석 대표가 그런 말을 했죠. 익명성에 숨어서 이게 결국은 대통령과의 어떤 갈등 이런 구도에서 여전히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 한동훈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한다라는 리스크를 불안해하는 그러한 여러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여러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불편한 정서라든지 인식을 드러내는 것인데, 글쎄요, 물론 한동훈 대표가 말을 한 것 중에 틀린 말은 없습니다. 실은 국민의 민심과 동떨어져서 특정 권력에만 줄 서는 그런 정치를 하면 안 되겠죠. 다만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한동훈 대표의 좀 날이 서 있다라는 느낌은 분명히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한동훈 대표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당하게 60%대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서 당의 대표가 됐습니다. 물론 본인은 당의 대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노골적인 패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안하고 입지가 흔들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한동훈 대표가 조금 더 품을 넓게 해서 익명성에 숨어서 나를 공격하지 마시고 차라리 나랑 함께 독대합시다. 이게 어떨까 싶어요. 독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니까. 한동훈 대표가 조금 더 넓은 정치를 보여준다면 오히려 저는 익명성에 숨어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그러한 정치인이 명분을 잃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김수민 평론가님, 역시 관건은 아까 이제 뭐 독대가 이루어질까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랬는데, 독대를 하게 됐을 때, if 하게 됐을 때 요청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김건희 여사 관련 이런 거는 빨리 하시죠. 네네. 이번에 순방에도 같이 많이 다니고 했는데 자,
일단 외부 활동 일체 중단하는 게 지금 맞습니다. 더 국민들 감정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걸 윤 대통령이 수용하는 거에 문제가 네. 또 남아 있어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지금까지 영부인 행보를 봤을 때는 물론 안 나왔다가 나왔다 이걸 반복을 해왔는데 네. 그것도 어디까지나 이제 대통령 부부의 의지에 달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걸 봤을 때는 덜컥 수용하지 어렵지 않을까. 최근에 계속 해왔던 건데 예. 뭐 다른 뭐 어떤 명분을 또 대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뭐 개인 캐릭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자제하는 게 좀 맞겠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반감이 생길 수 있죠. 남이 얘기를 하면 예전에 이제 KBS 개그 콘서트에 나왔던 안 그래도 활동 자제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데 홍 누가 시장인 뭐라고 줄 하면 알았어요. 지금 시작할 때는. 사투리가 섞여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데 오히려 반감을 가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독대를 하기 전에 정리를 네. 어느 정도 좀 해놓고 가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저는 묘하게 왜 재보선 이후에 만나는 걸까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좀 지나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만나가지고 불상사가 나면 재보선에 악영향을 끼칠 거기 때문에 그런 위험까지 좀 피하고 싶어서 재보선 이후로 미룬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윤주진 평론가님, 예. 대통령의 수용 여부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사실은 대통령 차원에서 영부인의 행보와 관련해서 전혀 불수용했던 것만은 아니죠. 실은 과거에 대선 후보 시절에 김건희 여사가 공개 기자회견을 했고 그 이후에 실제로 여사는 대선 당일까지 자취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약속을 지켰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는 당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데 역할을 했고요. 또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꾸준히 행보를 하다가 이제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고 이제 이른바 가방 수수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도 한동안 이제 나오지 않았죠. 물론 근데 저는 지금 방금 김수민 평론가 말씀하신 거에 대해 공감하는 것은 아니 내 와이프, 내 배우자의 행보에 대해서 왜 제3자가 감나라 배나라 하냐라는 거에서 아주 감정적인 그 영린을 건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면 대통령도 그렇게 개인적 감정의 문제로 이 사안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히 판단을 할 겁니다. 그거는 참모들도 분명히 그렇게 직언을 하고 있을 것이고 저는 그러한 배경이 작용했기 때문에 독대를 수용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뀐 거라고 봐요. 즉 뭐냐? 와서 나한테 배우자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더라도 내가 듣겠다라는 의지가 없다면 이번 독대가 이렇게 성사가 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긴 어려웠을 거라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파헤칠 상설 특검 요구안과 국회 규칙 개정안 처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윤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발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지금 개혁의 최대 장애물은 사상 최악의 거부권을 남발하며 국회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오만과 독선이고 온갖 범죄 의혹이 쏟아지는데도 해명은 하지 않고 대통령 위에 대통령 행세를 하는 김건희 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풀지 않고서 대통령 스스로 국정기조와 불통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서 당면한 위기를 돌파할 방법은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 수용만이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이 상설 특검은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그 상설 특검에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 사건도 이제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번에 추가하기로 한 수사 대상을 보면 네. 기존에 거론됐던 특검법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이제 뭐 최병 특검법이라든지 또 영부인 관련 특검법은 계속해서 추진을 별도 입법으로 하는 것이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추가적으로 나왔던 내용 가운데서 특히 최병 특검 그 순직 사건 관련해서 소위 멋쟁 해병이라고 하는 그 채팅방에서 나왔던 얘기들, 그러니까 네. 도이치모터스 관련자이기도 한 이종호 씨가 속해 있는 그 방이죠. 근데 거기서 나왔던 것 중에 의혹 중에 하나 몇 가지가 세관 마약 수사에 대해서 외압이 행사된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게 터진 적이 있고, 그다음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뭐 3부 체크 이런 발언들이 채팅방에서 나왔었죠. 그리고 또 여기에 연관돼서 국회에서 증언이나 감정 등에 관해서 법률을 위반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상설특검으로 추진을 하는데 별도 입법으로 추진하는 것들은 이제 특검의 규모라든지 기간 이런 것들이 좀 넉넉하게 필요한데 이것들은 이제 상대적으로는 그보다는 좀 작게 해도 되겠다고 민주당이 판단을 한 것 같고 왜냐하면 상설특검은 그렇게 길게 할 수 없고 검사도 최대 5명까지만 파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일단 기존에 있던 법을 가지고 상설특검이라는 별도의 특검에 비해서는 좀 규모가 작은 이런 문제들을 좀 따로 소화를 해보자라고 하니까 투트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별도 입법에 의한 특검과 그다음에 나머지 분야들은 상설특검으로 한다. 이것을 이제 투트랙으로 이제 민주당의 전략으로 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 이제 규칙을 개정했잖아요. 여기서 본래 2대2로 돼 있었던 여당 참여를 이제 차단을 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고육지책인가요? 아니면 또 네. 이게 뭐 좀 개악인가요? 일단은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에 관련된 수사의 경우는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자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것은 좀 이해충돌 방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명분은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다른 대안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제3자 추천을 상설특검에서도 제3자 추천의 어떤 제도를 마련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그 제3자 추천 제도가 더 낫다면 민주당의 방안보다는 그것이 더 낫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과 가족의 한한 그 사안에만큼은 여당 추천권을 배제한다. 이 자체는 좀 개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충분히 해볼 만한 입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윤주진 평론가님, 지금 김세민 평론가님은 해볼 만한 입법이라고 했는데 그때 두 명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걸 4명을 다 해서 7명 중에 4명을 이제 야당이 갖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여당이 계속 반대하는 악법이라고 얘기하는 기존에 추진하던 특검법들하고 다를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상설특검법이라는 이름만 쓸 뿐이지 기존의 민주당이 하려고 했던 기존의 특검과는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여당이 여기 들어오면 계속 방해할 거다 이런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범위를 어디까지 줄 것이냐 되게 애매모호한 것이 네. 지금 민주당은 뭐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 여당 추천 몫을 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 특히 뭐 부정부패 비리 이런 무수히 많은 사건들 중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안이 과연 어디까지인가는 정말 모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악용할 경우에는 야당이 여당의 방어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야당이 상설특검을 통해서 대통령을 계속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그러한 악법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왜 애초에 7명의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여당 추천 몫을 2명을 두었느냐. 그것은 여야의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겠다라는 입법 취지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상설특검을 악용하고 상설특검을 통해서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고 계속으로 가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11월 달에 예정돼 있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2개의 선고를 앞두고 정부 특히 대통령을 최대한 압박하기 위한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좀 보이는 그런 한계가 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자, 10월 재보선이 이제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인천 강화, 이재명 대표는 야권 3파전 치르는 전남 영광 같습니다. 자, 김수인 평론가님. 네. 각 당 몇 개씩 갖고 갈까요? 전망. 네, 저는 근데 일단 뭐 확실하게 뭐 다 5군데 다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일단 인천 강화하고 그리고 전남의 곡성 네. 이 2군데는 좀 아무래도 특정 그 정당의 초강세 지역인 거는 계속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3군데는 쉽게 얘기할 수가 없고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곳은 부산 금정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 단일화를 이뤘고 그리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총선에서는 부산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지만 재보궐선거는 총력 선거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정당의 소극적 지지층 정도는 투표장에 안 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지난 총선 이후로 대통령 부부에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차 더 커졌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국민의힘 소극적 지지자가 투표장에 가지 않는 그럼으로써 작년 10월에 양천구청장 선거처럼 여야 간의 표 격차가 더 벌어지는 강서구청장. 그렇죠. 강서구청장. 강서구청장.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 선거 결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예, 그래서 부산 금정을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 부산 금정 주목해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윤주진 평론가 보시기에는
요번 선거 결과가 양당 대표 리더십에 이제 얼마나 영향을 주죠. 특히 한동훈 대표가 조금 더 민감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 총선 참패의 어쨌든 수장이었기 때문에 네. 다시 패배를 한 리더십으로 각인이 되면 앞으로 한동훈표 리더십이 국민의힘의 부활을 이룰 수 있을까? 에 대한 의구심이 퍼지겠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반드시 2개의 기초자치단체장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은 참 묘하게 중요한 선거 때마다 중요한 그 국면마다 아주 그 절묘한 선거 균형? 결과를 알려주시죠. 네네,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어떻게 예상을 하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천 강화와 곡성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예, 이거는 뭐 이변이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정권 심판론이 일단은 지금도 강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죠. 뭐 대통령 지지율을 봐도 그렇고 여당 야당 지지율을 봐도 그렇지만 왠지 저는 부산 금정구에서는 가까스로 이기는 국민의힘이 이기긴 이기는데 이게 이겼다고 보기가 참 애매할 정도로 근소한 차이로 아마 이기지 않을까. 그건 어쨌든 정부 여당의 경고등은 켜준 거네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압도적으로 10%포인트 이상으로 이겨도 전혀 무방할 정도의 지역구지만 그럼에도 한 5%포인트 미만으로 만약에 이기게 되면 이거는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선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고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저는 영광군수 같은 경우는 뭐 진보당이 지금 약진하고 조국혁신당이 뭐 기세를 몰아갔지만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에 좀 유리한 표를 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식으로 국민들이 균형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영광군수에서 김수민 평론가님. 이 전체 재보선을 묘하게 만드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또 있다. 영광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진보당까지 가세를 해서 3강 구도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 보궐선거는 특히 군수선거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선거는 군 지역들이 여러 군데 묶여가지고 한 선거구를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큽니다. 선거구가. 그러다 보면 정당의 브랜드라든지 또 낙하산 인사를 할지라도 이력이 굉장히 소위 빵빵하다든지 이러면 승부가 되는데 군수선거는 더 작은 선거고 지역 내발적인 성격이 강하거든요. 네네. 이렇게 되면 사실 진보당 입장에서도 해볼 만한 선거가 되는 것이고 영광이 또 지리적으로 이 전남의 다른 지역하고는 산줄기로 분리가 돼 있고 평야로는 이제 오히려 전북 지역이랑 통하고 있는데 영광에 원전이 있어서 또 외지 출신 주민도 제법 있습니다. 이런 점이 영광에 좀 독자적인 정치 지형을 만들어내 왔기 때문에 예, 진보당이라든지 조국혁신당이라든지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지켜볼 대목이다 하시면서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그동안 항상 우리가 살펴보지만 국민들의 표심은 참 절묘했다는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잠시 실시간 교통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월요일 같은 목요일인 오늘 오후 교통량이 많았는데요. 여기에 사고까지 잇따르면서 정체가 더 심해졌습니다.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성동분기점 부근 사고는 이제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부근 정체가 매우 심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송내 부근 5차로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김포요금소부터 12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입장휴게소에서 안성분기점 사이로 정체입니다. 더 가서도 남사에서 동탄분기점 사이로 정체 길어져 있는데 이 사이 남사 진위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도 죽전휴게소 부근과 판교분기점 일대 또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정체입니다. 그 밖에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 대간분기점 진출램프 사고는 이제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고요.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사흘째인 오늘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도 야당은 명태균 씨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순실에 놀아나던 박근혜 정권이 생각난다 이런 말까지 했고요. 김수민 평론가님, 야권이 주목하는 의혹의 핵심 뭡니까? 네, 이거는 뭐 처음 시작이 이제 영부인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네. 계속 의혹이 있는 거는 이제 뭐 어떤 대화를 보면 영부인이 나야 단수 공천은 좋지만 기본은 원칙은 경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오히려 개입을 안 했다는
증거 아닐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혹이 불식이 안 되는 거는 그러면 왜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의원에게 세비 절반을 받아갔는가? 뭔가를 해줬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부분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많은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가 수행을 해왔는데 이 여론조사의 절차라든지 방법 이런 것들이 과연 정당한 것이었는가? 과거에 또 여론조사 관련한 어떤 불법에 해당한다고 판결이 난 그런 전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걸쳐서 이제 뭔가 역할을 했던 거 아니냐 결국 여론조사에서 장난을 쳤든 아니면 공천에 개입을 했든 이런 것들을 이제 특히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자, 윤주진 평론가님 보시기엔 오늘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의원이 친윤계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좀 멀리하라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그 의원이 약간 공개적으로 무슨 얘기를 올렸더니 미수금이나 갚아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게 뭐 단 한마디도 또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도 어떤 말씀 이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더니 뭐 이렇게 뭐 상 정치적 아버지를 뭐 정치적 잃었다, 아버지를 이런 잃었다 얘기를 이런 했죠. 네.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과연 이분이 어디까지가 진짠가 하는데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근데 사실은 국민들께서는 좀 명태균 씨 같은 존재가 되게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실은 저도 뭐 선거에 많이 이렇게 그 참여를 해봤지만 큰 선거, 특히 대선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가장 큰 선거를 하게 되면 후보 혹은 캠프 주변에 이런 명태균 씨와 같은 소위 말하는 뭐 기술자라고 해야 될까요? 전문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붙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을 만드는데 일조하게 됐을 때 자기의 공적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것을 받아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또 갖고 있고 실제로 그것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고요. 명태균 씨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역에서 매우 이제 유력 인사들과 교분이 있고 또 특히 그 여론조사라고 하는 분야에서 그 후보자가 느끼는 또 아니면은 그 지지층이 느끼는 갈증을 해소해주는 분명한 어떤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면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뭐 명태균 씨에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사실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내가 이만큼이나 윤 대통령을 위해서 기여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캠프나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그중에 원 오브 댐 정도에 되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태균 씨는 어떻게 보면 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화력을 대폭 끌어올려가지고 이 정치권을 요동치게 만드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렇게 다 보면은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다라는 계산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명태균 씨가 하는 여러 가지 그 폭로 이런 것들을 우리 언론이나 정치권이 좀 너무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좀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여기 뭐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제 최순실 씨를 거론했는데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거나 아니면 징역 20년이 최종 확정되는 데 있어서 당시에 언론에서 엄청나게 제기했던 그런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의혹은 실질적으로는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아주 그 구체적인 법리에 따라서만 재판을 받았던 것이지 뭐 최순실 씨가 국정에 관여했다, 연설문을 써줬다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됐었거든요. 오히려 하나의 해프닝으로 다 끝나버렸죠. 특검 과정에서 아닌 것으로도 많이 밝혀졌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명태균 씨도 명태균 씨의 입만 바라보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바라보는 것은 조금 너무 과도한 추측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명 씨를 구태정치 브로커로 이제 지목을 하고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관련된 분들이 당당하고 솔직하게 전말을 밝히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으니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에는 그런 정치 브로커나 협잡을 하는 사람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을 겁니다. 저는 그게 구태 정치의 청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구태 정치를 청산하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한동훈 대표 말 들어보니까 진상규명 통해서 이 문제 털고 가야 한다 이렇게 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이 뭐 틀린 말은 없으니까 이걸 뭐 친윤계에서 반발한다든지
왜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또 그렇게까지 또 얘기하냐. 윤주진 평론가님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별 정치적 파장이 있는 건 아닌가요? 근데 이제 지금 여권에서는 명태균 씨로 말미암아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이 논란을 좀 진화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마치 대단한 지난 선거에서 역할을 한 것처럼 네. 또 뭔가 윤 대통령과 이권 관계에 있는 그러한 브로커처럼 활동했다라고 밝혀지는 것은 매우 불리하고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여당 물론 명태균 씨가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오히려 좀 명태균 씨를 하나의 좀 위험 인물처럼 마치 이 정권에 되게 위험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인물처럼 묘사하는 것이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혹은 친윤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매우 좀 섭섭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거든요. 네네. 저기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근데 이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주요 포인트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측 회계 책임자 통해서 6,300만 뭐 세비의 절반인지 뭐 이렇게 6,300만 원 받은 혐의로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돈의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그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막 계속 하루에 뭐 오늘 누가 말하는데 단독만 각 언론사가 나눠 가진 단독만 10개 가까이 있다고 막 그렇게 막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살려달라는 신호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는 나름대로 이런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을 거예요. 내가 마치 되게 엄청나게 이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것처럼 계속 블러핑이라고 하죠. 그걸 네. 전문 용어로. 근데 그런 막 그 부풀리기를 하면은 용산에서 뭔가 위협감을 느끼고 그래서 용산을 통해서 검찰을 적절히 제어하여 그냥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는 좀 약하게 해, 좀 풀어줘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본인만의 플랜이 있겠죠. 근데 명태균 씨에게는 아쉽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작동하기가 어렵고 검찰은 검찰대로 법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인데 다만 명태균 씨는 이런 뭐 지금 김영선 전 의원과 이런 식으로 세비를 나눠 갖는 그 정황이 만약에 진짜로 뭐 김영선 전 의원 말처럼 채무였고 그것을 갚은 것이다라고 한다면 명쾌하게 소명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만약에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이건 매우 위험한 이제 혐의가 될 수 있으니까 아주 불안한 상태에서 지금 뭐라도 하나라도 꺼내서 정권을 좀 위험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살짝 참전했습니다. SNS 통해서 명태균 씨는 선거 브로커, 거론되는 여권 인사들은 선거 브로커에 당한 사람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했어요. 우리 네. 김수민 평론가님이 좀 더 실감나게 이걸 좀 네. 평가를 해주세요. 이 SNS 글을 보면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일단 본인의 신상에 관련된 발언부터 합니다. 네네. 문제 인물로 보고 애초부터 접근을 차단했던 인물이 여권을 뒤흔들고 있네요. 그러니까 본인은 차단했다. 이건 나는 차단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딱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묘한 말인데 연루된 여권 인사들 대부분이 선거 브로커에 당한 사람들입니다. 당했다. 그러니까 같이 어울려가지고 나쁜 짓을 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도 여권 사람들도 당한 피해자다? 것이다. 근데 묘한 것은 대부분이라고 표현했어요. 대부분이란 건 모두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는 좀 부당한 짓을 했을 수도 있다. 이 여지는 좀 열어놓은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아까 전에 홍준표 시장이 달았던 포스팅이 삭제가 됐어요. 네. 아마 자진 삭제가 된 것 같은데 그 사이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명태균 씨가 SNS에 글을 올립니다. 예. 홍 시장님 제가 성대모사는 못하겠습니다. 명태균 씨 목소리를 못 들어가서 잘 이렇게 연습을 안 해가지고 홍 시장님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하면 저보다 홍 시장님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근데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를 붙였어요. 예. 네, 그래서 마치 홍 시장님 또 나하고 걸린 게 있다. 는 뉘앙스의 글을 올렸거든요. 그러자 바로 홍준표 시장이 지금은 삭제된 글인데요. 이게 선거 브로커가 대통령도 협박하더니 아무 관련 없는 나도 협박해. 그래 마음대로 짓거리고 감옥 가거라. 참내 진짜예요? 별 X 다 보내. 지금은 지금은 삭제돼 삭제됐어요? 있습니다. 뒷부분만 삭제된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예, 이 짧은 글인데 그래서 명태균 우리 씨랑 김수미 평론가님이 캡처해 두죠. 그렇습니다. 캡처를 했어요. 제가 네. 명태균 없어질까 봐. 씨하고 홍준표 시장이 설전을 주고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럼 윤주진 평론가께 하나 여쭤볼게요. 예. 지금 그 순방 중이잖아요, 대통령이. 네. 그래서 이 와중에 뭐 대통령실에서 이게 해명이라고 나왔는데 금방 반박당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그래서 대통령이 귀국해서 시급히 교통 정리를 할까요? 근데 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하나하나
그 반박을 일일이 한다는 것도 사실은 위험하죠. 왜냐하면 계속 뉴스를 키워주는 것이고 그렇군요. 불필요한 진실 게임 양상으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대통령과 혹은 영부인이 명태균 씨와 구체적으로 어떤 만남을 어떻게 했고 어떤 대화를 했는지를 사실은 참모들에게 아주 소상하게 설명해 주는 것 또한 좀 되게 부적절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명이라는 차원에서는 좀 대통령실이 늘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정치권에서는 저는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것은 결국은 이 명태균 씨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이 여러 가지 진상들 특히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진상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규명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식이 아닌가. 정치 공방으로 가져갈 사안은 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얘기 조금 해볼게요. 국정감사 진행되면서 유명인들이 참고인으로 소환돼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한이 오는 15일 국회 환노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합니다. 김수인 평론가님. 네. 한이가 국감장에 왜 나옵니까? 네, 이거 잘 보시면 네. 뉴진스가 나온다라고 하니까 그냥 이것만 들으면 국회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부르는 건가? 그게 아니라 환노위래는데요. 그렇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부르는 예.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결국에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접근을 하는 것이죠. 일단 제기됐던 것이 이제 하이브 산하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의 걸그룹 아일릿의 매니저가 네. 있는데 이분이 이제 한희 씨에게 자신을 보고 무시해라고 했다면서 따돌림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이게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아니냐 환노위원들이 좀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요. 확인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사실 이게 아이돌 세계의 일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이 많이 아는 인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또 전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이런 것들을 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점도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한희 씨하고 그다음에 어도어의 김조영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한희 씨도 이제 팬들과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결정했다. 국회 국정감사 혼자 나갈 것이다. 스스로와 멤버들을 위해서 그리고 뉴진스의 팬들을 위해서 나가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네. 굉장히 또 큰 관심을 모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국감장에 카메라 제일 많이 오는 그날 환노위가 될 것 같아요. 일단 궁금하잖아요, 누구나. 자, 윤지진 평론가님. 네. 자, 뉴진스 팬들은 근데 김주영 어도 대표 증인으로 소환 통보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또 이거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일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넘어서서 이 어도의 경영진이 뉴진스라는 그룹의 활동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방해했다라는 네. 혐의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만약에 사실이라면 자사 연예인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회사의 법인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걸 이제 배임 혹은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집단 뭐 괴롭힘이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위법이나 뭐 정보통신망 이용조치법 뭐 위반 이런 혐의로 고발을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뉴진스의 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 두 번째, 그리고 뉴진스를 향해서 이러한 어떤 인권 유린이라든지 괴롭힘을 가했다라는 이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한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유명인을 국감장으로 부르는 건 어떻게 보면 또 국회 특권이기도 해요. 막 특히 가장 민감하고 가장 어떤 기업과의 뭐 줄다리기 하는 게 또 기업 총수 뭐 부르는 이런 문제 기업에서는 되게 민감해하기도 하는데 또 연예인도 부를 수 있는 이제 권한이 있고 자 이렇게 국감장으로 이제 유명인 부르는 거 외에 눈에 띄는 소품 활용한 이제 의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뭐 급식실 위생복 앞치마 배추 들고 온 분 한복 입고 나온 분 뭐 관심 끌기 경쟁 같은 거는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좀 약간 부작용이 있기도 해요. 김수민 평론가님. 네, 저는 사실 소품이라든지 복장을 활용한 거는 주제와 관련이 돼 있다면 해도 괜찮다. 그리고 그럼요. 예, 네, 예. 그리고 꼭 안 입고 와도 될 일이었는데 입고 왔다 할지라도 뭔가 환기가 딱 되고 사실 언론인 분들도 좋아할 거예요. 사진이 딱 되니까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고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또 관심을 못 받으면 굉장히 서글픈 일이잖아요. 그런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도 그런 소품을 잘 활용하는 건 필요하다. 네. 뭐 예전에 야 이거 기억은 누가 했는지는 안 나는데요. 그 뭐 용접봉을 가져와서 이렇게 불꽃을 일으킨 분도 있었고 또 많이 회자됐던 게 노회찬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그 교도소의 열악한 환경 이걸 네. 환기시키면서 신문지를 깔고
이 정도 면적밖에 안 된다면서 그 위에 누워 보인 적도 있었죠. 이런 것들은 저는 해볼 만한 일이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완전 무리수 정말 엉터리이고 아무 상관없는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김진태 현 강원지사께서 국회의원 하실 때 그때 퓨마가 동물원 탈출하고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동물에 대해서 환기시킨 것까지는 좋았는데 퓨마랑 상관이 없는 벵갈 고양이를 이 국감장에 갖고 오셔가지고 동물단체에서도 동물 학대다라고 굉장히 항의를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네,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근데 식품으로 보면 옛날에는 단골로 이제 등장하는 게 쇠고기였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우, 네. 한우냐 수입육이냐. 네. 자 농림부 장관 맞춰봐요. 이러면 이거를 뭐 그냥 하나 찍는 분도 있고 이번에는 보니까 농림식품부 장관한테 달걀을 2가지를 갖고 와서 어떤 게 뭐 1등급이고 어떤 게 2등급이냐 그거를 구분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네. 여하튼 그 속에서 어떤 뭐 위법 시비나 이런 것들은 좀 벗어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킴으로써 공적으로 풀리지 않는 현안을 풀 수 있다면 저는 그거는 뭐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아까 우리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노회찬 전 의원의 그 신문지 2장 반 깔고 직접 누워보는 이러한 것은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퍼포먼스거든요. 네네. 네. 자 그렇군요. 자 방금 전에 한일 정상회담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제 새 총리 취임 후에 이제 첫 정상회담인데 김수인 평론가님 어떤 거를 좀 기대를 하세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뭐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네네. 사실 이시바 시게루 총리 같은 경우는 한국의 그 과거사 관련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네. 의미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거는 강제동원 문제 같은 경우는 한국 정부가 너무 쉽게 양보를 해줬다. 그럼 이제 와서 좀 다시 뭔가를 해볼 수 있을까? 윤 대통령 의중에 그 부분이 있을까? 이 부분이 좀 의문이긴 한데 이번에는 좀 뭐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고 해도 저는 다시 정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에 도의적 책임이라도 지는 이런 방안이라도 좀 바람직하게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마저 안 되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을 새로운 일본 총리 임명에 맞춰서 다시 좀 제기를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신임 총리는 윤주진 평론가님 좀 이렇게 역사 인식에 의해서 좀 전향적이라고는 하지만 국방 정책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또 강경한 측면도 이제 보여온 측면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총리가 아닐 때하고 총리가 된 다음하고는 상당히 다를 수도 있다는 관측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사실은 이시바 신임 총리가 뭐 일종의 좀 비주류로서 아웃사이더 정치인으로서 일본의 자민당의 주류 정치권과는 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뭐 한국 문제에 대한 전향적 발언 이런 걸 했을 수 있는데 네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더 큰 호흡으로 봤으면 좋겠는 것은 일본이 지금 현재 왜 약간 재무장이라든지 또 약간 좀 강경한 안보 정책 이러한 문제로 가는 이유는 일본의 국내 정치적 문제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 진영 간 대립이 되게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콕 껴있는 일본도 어떻게 보면 미국 중심의 흐름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러한 거대한 역사적인 거시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한국이 너무 한국과 일본의 1대1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만 너무 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좀 큰 호흡에서는 외교적으로 실기를 할 수 있다는 좀 걱정이 됩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이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윤주진 평론가님, 네. 여당은 재배당 요청 자체를 이제 비판한 바가 있어요. 그 예. 자체가 잘못됐다. 그다음에 그 재배당을 요구하는 변호사의 그 재배당 요구 이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유 이 부분 좀 이상하다 그런 좀 어떤 그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이것 자체가 법치주의를 흔드는 이제 사법농단, 뭐 사법 방해다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유상범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그 자신에게 매우 불리한 어떤 사건에 있어서 그 이하영 부지사에게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판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나한테 유리한 판결을 내줄 판사를 찾아가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법정 쇼핑이냐 뭐 판사 쇼핑이냐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는 것이고 재판부 입장에서도 불공정한 재판의 우려가 있다면 변호인이 제출한 재배당 요청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 오히려 당사자와 쟁점이 동일하다면 같은 재판부가 하는 것이 원칙상 맞다라고 완강히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그래도 김수인 평론가님 재배당 요청할 땐 그 이유가 또 있었을 거예요. 뭐였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일단 김승원 국회의원이 오늘 얘기했듯이 재판부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됐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저는 피고인 권리 입장에서는 원론적으로 재당 요청해볼 수 있는 것이다. 어차피 이걸로 길게 시간을 끌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불수용됐기 때문에 이거는 또 이 대표가 승복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대표가 그럼 왜 재배당 요청을 하느냐 했을 때 아무래도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을 이 판사가 했는데 네. 유죄 판결을 줬다라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이 혹시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대해서도 예단을 갖고 판결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 때문에 재배당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사실 그 재판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유무죄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판사로부터 이재명 네. 대표도 무죄 판단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꼭 두 사람이 이화영, 이재명 두 사람이 똑같이 유죄가 나오거나 무죄가 나오거나 그게 아닐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점에서는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도 꼭 이 재판이 불리할 것이다. 이렇게 좀 뭐 인상을 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이 재판에서 오히려 자신의 무죄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나가는 게 더 전공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월요일부터 2주간 청취율 조사가 시작됩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0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세준이가 5살 되던 무렵 친부모님은 양육을 거부한 채 세준이 곁을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고등학생이 된 지금까지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온 세준이.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할아버지 건강에 이상이 나타났는데요. 손끝부터 시작된 경련이 온몸으로 번지며 지금은 머리까지 심하게 떨리는 상태. 검사 결과 본태성 진전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흔들리는 머리에 세준이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할아버지. 며칠 전에는 2시간이 넘도록 코피가 멎지 않아 응급으로 동맥을 묶는 시술도 받았는데요. 하지만 언제 어떤 부위에서 출혈이 또 나타날지 몰라 불안하기만 한 두 사람. 세준이와 할아버지가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인천과 강릉, 정선 등에 약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저녁까지 중부 일부 지역과 전라도, 경상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맑겠는데요. 다만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안개가 무척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은 곳이 많을 전망입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아침에는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14도, 대구와 전주 13도, 춘천과 세종 12도 등 전국이 10도에서 17도 분포를 보이며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은 곳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서울과 강릉, 대전, 대구, 제주 24도, 광주 25도, 부산 26도 등으로 25도 안팎을 보이며 오늘과 비슷해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겉옷을 잘 챙겨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에 청명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며 나들이 즐기기 좋을 전망인데요. 아침 공기가 내일보다 조금 더 차가워서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당분간 경상도 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몰려오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다음 주 재보궐선거가 끝난 후 독대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중심으로 주요 전국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 판단과 관련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요구안과 국회 규칙 개정안 처리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발의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양측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우리 경제는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DI는 지난해 12월부터 11개월 연속 내수 부진 진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독대가 성사된 배경을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나흘째 현장 곳곳에선 정책 현안보다 여러 의혹을 둘러싼 날선 정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수석 대변인 신동욱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신동욱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신동욱입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신 의원님 오늘도 이제 국정감사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세요? 지금 저희 문체위 국정감사 매우 열지게 진행 중이어서 네. 잠시 나와서 지금 옆방에 간신히 빈방 찾아서 전화 연결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예. 오랫동안 언론인 생활하시고 이제 앵커 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정치인 생활 몇 달 해보시니까 하실만 하십니까? 글쎄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모든 분들의 말씀이 지금 정치 상황이 네. 역대급으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정말 좀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 정도고 오늘도 제가 인터뷰에 응하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국정감사긴 해서 모르는 게 많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아닙니다. 예. 잘 지금까지 파악하신 바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자, 예, 이제 예. 질문 드릴게요.
예, 오는 16일 재보궐선거 치른 뒤에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독대하기로 했던 이제 소식 전해졌고요. 오늘 예. 독대 필요성에 대한 참모들의 건의를 며칠 전 수용했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 전언입니다. 독대가 성사된 과정 우리 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뭐 이제 그 이전에 여당 대표와 대통령의 이제 이른바 독대라는 표현이 신문에 네네. 일면 톱으로 이렇게 여러 차례 거론되는 것도 참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독대라는 표현을 이제 저희 한동훈 대표 쪽에서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나서 할 얘기가 좀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번 독대는 지난번 그 한동훈 대표가 참석한 만찬에서 아마 좀 기회를 마련하기 어려워서 말미에 정무석을 통해서 귀한 말로 다시 한번 좀 추진해 달라고 얘기한 것에 대한 용산 대통령실의 뭐 일종의 화답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아마 뭐 시기와 또 내용, 특히 독대라는 것은 독대라는 것이 이미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는 부담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조금 부담스러워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뭐 주변 참모분들이 그래도 할 얘기들이 좀 있을 듯하니 독대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한동훈 대표 쪽 반응을 보니까 뭐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이제 이런 표현은 아마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부담감의 표현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내용은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자, 그래서 이번 회동의 의미를 용산의 화답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그 한 두 차례에 걸쳐서 독대 요청을 했는데 그게 막 계속 뉴스가 되고 잘 이렇게 잡히지 않고 이러다가 어떻게 보면 뭐 전격적으로 하기로 한 거죠. 성사된 건데 이렇게 된 게 아마 최근에 상황이 좀 더 안 좋아진 거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특히 지난 주말을 전후해서 매우 복잡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네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얘기는 그 이전에 훨씬 전에 이미 나왔던 얘기들로 저는 알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대통령실 특히 대통령의 생각은 이게 독대라는 것이 이제 언론에 이슈가 되어서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이제 있어서 고민을 한 것이지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만나서 못할 얘기가 뭐가 있겠나 이런 표현은 여러 차례 하셨거든요. 사실은. 네네. 그래서 이게 뭐 상황이 나빠졌으니까 밀려서 뭘 한다. 저는 시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저는 아닌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 당장 며칠 사이에 조금 더 이런 상황들이 생겨서 그런 건 아니고 그것들은 저는 그 이전에 참모들이 한번 만나서 얘기를 좀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건의는 꾸준히 해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이제 독대에서 어떤 현안을 서로 얘기하고 논의할지 이게 여기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해 보건데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할 문제가 이제 야당 공세가 집중되고 있는 뭐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명태균 씨 문제라든지 뭐 명태균 씨 문제는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문제 관련해서는 한 대표가 최근에 뭐 대외 활동 뭐 자제랄까 중단이랄까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요청이랄까 언급이 있지 않을까요? 글쎄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한 직선적인 표현보다는 정부 여당이라는 것이 뭐 항상 야당의 지금은 거대 야당이니까 거대 야당의 말하자면 정치 공세를 뚫고 나가야 하는 그 과제가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지금 이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 것인가. 뭐 그 세간에는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도 평가하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아마 용산 대통령실이나 한 대표 입장에서도 이걸 공동전선으로 야당의 정치 공세를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전 전혀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우리 여사님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탄핵 야당이 추진하는 뭐 탄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길인가. 네. 또 지금 민주당의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이제 사법 리스크가 다음 달이면 물 위로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네. 그 이후에 정부 여당은 어떤 정책 기조를 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만약에 독대가 성사된다면 네네.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지 이것이 특정 현안을 둘러싸고 서로가 신경전을 벌이는 이런 자리가 될 것이라고는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동 전선이라는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두 분이 대통령과 여당 대표 두 분이 서로 반목을 해가지고는 서로에게 그 이제 손해일 수밖에 없다는 그 당연한 이제 공식을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예, 저희 지지자들은 뭐 다 그렇게들 말씀하시죠 지금. 네네. 자, 근데 이제 여하튼 포괄적으로 이게 얘기를 해도 뭔가 한 대표 입장에서 또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뭐 결과물 도출이라 그럴까요? 뭔가 그 만나면 그냥 만남을 위한 만남은 또 그 자체가 부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예. 어떻게 또 좀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큰 틀에서의 전국 대처 방안에 대한 논의 같은 것은 뭐 당연히 뭔가 결론이 도출되겠지만 지금 뭐 일반 국민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사실 굉장히 예상하기가 좀 어렵고요. 네. 조금 뭐 좀 더 지켜보는 것이 특히 이제 오늘 한동훈 대표께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역시 굉장히 좀 신중한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 부분은. 예. 네네. 그래서 이 와중에 이제 그 한동훈 대표 발언 수위랄까요? 이런 데 좀 예. 주목하는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김 여사가 대외 활동 자제해야 한다. 뭐 물론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지만 이렇게 말한 데 이어서 또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내놔야 한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고 원칙적인 그 얘기긴 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상현 의원 같은 분은 김 여사 악마와의 부안옷 내동하는 거냐고 이제 비판도 했고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저는 뭐 우리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상식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네. 또 동시에 이제 잘못 해석되면 그런 것들이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또 좀 원칙적으로 표현하면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올가미에 우리가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뭐 이런 상황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정무적인 판단이고 저희 지지층 모두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물론 뭐 정치인이 개개인의 생각이 다 다르고 특히 우리 한동훈 대표는 저희 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다 이거죠. 이게 뭐 예. 근데 또 어떤 원칙적인 얘기를 하면 우리가 또 당은 민심에 좀 더 가까이 있고 또 한 대표가 지금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들도 좀 마음이 급했을 수도 있다 이런 그 분석도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은 그렇게 뭐 중히 보시는 건 아니라 이거죠. 예. 저는 뭐 그 부분은 뭐 네. 서로가 이미 어떤 상황인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네. 답변이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요번 만약에 독대를 하게 된다면 전반적인 거 거야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아주 핵심 현안들 어떻게 나갈 것이냐, 포괄적인 의미에서 아마 큰 틀에서 말씀을 나누실 거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의정 갈등이나 이런 문제도 좀 당연히 논의가 될 걸로 보시는 거죠? 대화가 될 수가 있고 사실 의정 갈등이라고는 합니다만 그 이제 저희가 보건대는 지금 이게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네. 대표도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지금 풀어나가는 과정의 방법론적인 선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의 생각과 정부의 생각에 약간의 이제 그 뭐 시간차랄까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네. 글쎄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사실 정부도 굉장히 이제 양보할 부분들을 많이 양보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의료계가 여기에 전혀 뭐 화답도 하지 않고 응답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정부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좀 답답한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이제 좀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네. 또 뭐 이 부분은 어쩌면 뭔가 좀 가시적인 뭐 결과물도 나올 수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전국에 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이제 명태균 씨인데요. 그 예, 예. 김건희 여사 공천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등장한 인물인데 여기에 관해서 대통령실이 모처럼 이제 언론 공지를 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을 받고 뭐 이런 측면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뭐 잘 내용이 정리된 것 같지는 않아요. 대통령 순방 중이기도 하시고. 근데 대통령실이 또 이런 문제에 하나하나 또 대응하는 것도 그렇게 좀 약간 민감한 문제일 것 같기도 해요.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 진행자 그 진단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워낙 복잡한 사안이고 지금 뭐 명태균 씨라는 사람을 둘러싼 해석이 워낙 다양하고 네. 또 이게 작은 팩트 위에 정치 평론가들 상상의 영역이 뭐 태산처럼 덧붙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잘못하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거기에 아주 미세하게 특정 시점을 거론해서 뭐 대통령실이 해명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지금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네. 그러나 이 부분을 어느 순간에는 뭐 이게 저는 이제는 이미 수사의 영역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진실 공방을 대통령실과 명태균 씨가 벌일 정도로 우리 대통령실과 명태균 씨가 대등한 입장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선거 과정에서 보면 정말로 우리 명태균 씨 비슷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박한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뭐 대화를 하고 만나줄 수 있는 것이고 저도 뭐 선거를 해봤습니다만 역시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까? 보입니까? 있습니다. 선거 사무실로 찾아오면 네. 저희가 선거 치르면서 오는 사람은 절대로 서운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예. 사진도 찍어주고 뭐 또 파이팅도 해주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정치 평론가들이 뭐 문자 주고 받은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너무 지나치게 비중을 두고 해석하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명태균 씨라는 분이 저희 여권의 유력 정치인들과 뭐 굉장히 많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너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분이 조금씩의 인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합치니까 굉장히 이분을 너무 크게 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명과 뭐 반박과 이렇게 이 부분 이게 지금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라고 보고요. 저는 필요하다면 뭐 지금 수사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한동훈 대표도 얘기했습니다. 예, 수사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그 시점에서 대통령실이 뭐 입장을 낸다든지 이런 것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약간 협박성 발언하고 이런 게 명태균 씨가 일종의 자기가 이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니까 구명 신호다 뭐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도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조금은 있다고 보십니까? 야당에서는요. 그렇게 뭐 명태균 씨하고 관계가 깨끗하면 왜 그런 협박까지 당하면서 가만히 있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죠. 그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정치의 영역에서는 대응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상책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아까 우리 진행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무슨 뭐 끈끈이 고발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끈끈이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 그 말이 또 꼬리에 꼬리를 물죠. 물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이 왜 대응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확신합니다. 뭐 물론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일부 뭐 우리 정치권과의 거래라든지 뭐 금전 거래 같은 게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이게 야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대형 초대형 게이트로 번진다. 저는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아까 이제 국감장에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신동욱 의원님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신데 오늘은 국가유산청이 이제 감사받는 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핵심 뭐 쟁점이랄까 현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저희는 사실 문체위는 다른 뭐 과방이라든지 법사위라든지 운영위에 비해서 상당히 여야가 좀 건설적이고 생산적으로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문화공정 문제라든지
우리 경복궁의 개량 한복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된다라든지 또는 남북 교류 산업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야당도 비슷한 취지의 지적을 많이 하는데 단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것은 이번 국정감사에 민주당의 기조는 기승전 김건희 여사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문체위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몇 가지가 있었고요. 오늘도 문화재청장이 주관한 그 무형문화 전성 보유자들 간담회 김건희 여사께서 참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 공연 간단한 그야말로 가야금인지 그 공연한 것을 두고 왜 그런 것을 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민주당이 집요하게 지금 공격을 했고 저희는 아니 이거는 과거 김정숙 여사 때도 이렇게 비슷하게 했다라는 또 반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오늘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 문체위에서도 그런 게 있었다는 말씀 해주셨고 모든 상임위에서 아마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건 무조건 공격의 소재로 삼아라라는 민주당의 어떤 국감 전략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신동우 의원님은 최근 SNS 통해서 국감장을 이재명 대표 사적 보복의장으로 만들지 말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번 국감이 유례없는 정쟁 국감으로 간 가장 큰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1월에 국권의 1심 선고가 지금 예고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굉장히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저희가 정쟁을 하지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는 민생을 먼저 챙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거의 통상적인 경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처럼 대놓고 이번 국감을 끝장 국감을 내겠다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보면 오히려 저는 민주당이 마음이 굉장히 급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국감을 끝장 국감을 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한 해 600조 원 이상의 예산을 쓰는 굉장히 큰 나라지 않습니까? 그 한 해 살림살이를 이제 잘못된 것은 없는지 이제 두루두루 살펴보는 유일한 자리인데 이 국감을 이렇게 그 대통령 부인 관련된 것만 가지고 따진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수사받고 있는 데 대한 사적 보복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크게 보고요. 두 번째는 증인 채택 관련해서도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어떤 경우는 보면 본인을 수사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채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막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거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증인 채택 같은 게 워낙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자기가 수사를 받는다라든지 그러면 그 수사하는 수사관을 그 증인 채택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이어서 국민들께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증인 채택 얘기하셨는데 과방위 보니까 거기서 이제 경찰이나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방통위에 파견된 사람들 한 줄로 세워놓고 부역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정말 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은 국회의원 개인으로 성공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체위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대한축구협회나 대한체육회 등 이제 민감한 이슈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축구협회 회장이나 축구 대표팀 감독 거치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이미 국정감사 이전에 대한체육회나 축구협회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한번 했고요. 그저께 문체위 국감에서도 도대체 축구협회가 최근에 이제 이런 많은 지적을 많이 받으니까 피파에서 우리 문체부에 대해서 정치적 간섭을 하지 말아라 이런 이제 서신도 오고 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외부 이제 피파까지 이제 동원을 하는 이런 모습도 좀 있고 해서 저희는 굉장히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고 이미 문체위 감사에서 이 홍명보 감독의 선임 문제라든지 그 이전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 문제에 대해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체육회나 축구협회가 어떤 반응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강도 높게 여야 가리지 않고 비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0184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정치권을 향해 주변에서 국회를 청소년 유해 단체로 지정하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국정감사 본질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라는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야당의 상설 특검 관련해서 야권에서 현재 여러 의혹 조사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추천 과정에서 여당목 배제한 상설 특검 추진 공식화했습니다. 이러한 추진 어떻게 보십니까? 상설 특검에서 특정 정당 몫을 배제한다고 하면 네. 이거는 상설 특검을 만들었던 취지를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죠. 민주당이 임명하는 상설 특검을 해서 모든 현안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국회 구도는 민주당이 원하면 이건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네. 대통령의 거부권이 완전히 무력화되어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그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8가지 이제 그 일종의 그 의혹이 담겨 있는데 네네. 이걸 잘라 가지고 계속 상설 특검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상설 특검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가 않고 또 그러면 거기에서 배제된 국민의힘 이 국회 상설 특검이거든요. 네네. 국민의힘의 의사는 어디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이거는 뭐 저희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을 위해서 국회 규칙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이걸 정치 공세장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큽니까? 저희가 이거 받아들일 수 없고요. 일단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걸 밀어붙이면 뭐 저희는 헌법 소원도 내고 또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막을 생각입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재보궐선거 이제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야당은 정권 심판론, 여당은 지역 일꾼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작은 선거지만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군수구청장이 지역 일꾼 뽑는 선거인 건 맞죠. 네네. 그러나 모든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오는 것도 맞고 구도로 보면 이제 2대2로 결론이 나면 그냥 그 정상적인 경우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네네. 지금 조국혁신당이 이제 호남 지역에서 끼어들어서 그쪽도 굉장히 지금 좀 뭐 혼전 양상인 것 같고 저희도 부산 같은 경우도 좀 쉽지 않은 네. 혼전 양상이고 이렇게 보고 있어서 2대2 정도면 무난하게 끝난 것으로 보고 거기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이게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지만 전체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또 뭐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여서 저희도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원내 수석 대변인은 신동욱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김윤아 국민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윤아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살펴볼 소식은 의료 개혁 관련 토론회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실이 처음 참석한 공개 토론회여서 관심이 쏠렸습니다. 우선 이번 토론회 어떻게 추진이 된 겁니까? 네, 오늘 참석자를 보면요. 그 대통령실에서는 의료개혁을 포함해서 그 사회 이슈를 총괄하는 장상윤 사회수석 비서관이 참석을 했고요. 네네. 보건복지부에서는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 1급인데 이 단장이 직접 패널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료계에서는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희경 교수하고 하은진 교수가 참석을 했습니다. 예. 지금 뭐 의료계하고 정부 대화 채널이 뭐 아예 가동이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아예 마주 앉아서 토론하는 것 자체로도 관심을 끌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의정 갈등이 지금 8개월 가까이 지속이 됐는데 고위급 책임자들하고 이렇게 의료계 관계자들이 토론을 했던 건 그 지난 2월에 있었던 토론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박민수 복지부 2차관하고 김태구 전 의협 비대위원장이 토론회를 했었는데 예. 의대 증원 발표 직후였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양측이 극명한 입장차만 확인을 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는 서울대 비대위 측에서 정부하고 대통령실에 먼저 제안을 해서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대통령실하고 정부 쪽에서도 이런 제안을 받아들여서 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걸로 토론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두고서 좀 인상적이었던 점은요. 네. 주최 측인 서울대의대 비대위 측에서 이건 토론이 아니라 숭론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무슨 론이요? 숭론입니다. 숭론. 네, 이게 최재천 이대 교수가 던진 화두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토론은 뭐 누가 옳은지를 따지는 방식이라면 숭론은 그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최선을 찾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의정 갈등을 두고 양측이 계속 같은 입장만 되풀이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피로감도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걸 좀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또 실제로 문제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도 강했던 상황입니다. 와, 지난번 토론회가 2월 달이었으니까 진짜 8달 만에 그런 토론회인데 네. 자, 그렇다면 토론회에서 어떤 발언들이 주로 나왔습니까? 네, 이 형식은 숭론이긴 했는데 그래서 기존 토론처럼 뭐 상대 발언에 반박을 하고 싸우는 그런 형태는 아니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양쪽의 그 기존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난 자리였습니다. 제가 2시간 반 정도를 계속 지켜봤는데 네. 그 제일 처음 주제였던 게 의사수가 부족한가 이거였거든요. 결국 의대 증원이라는 걸 하는 이유가 의사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요. 예. 반대로 의료계는 아니다. 의사수는 부족하지 않다. 배분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발언 보면요. 의료 수요는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고 또 장래 인구 추계를 토대로 의사 수급도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학적인 근거로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를 내놓은 거고 뭐 실제 연구들에서는 부족한 의사 수가 2,000명도 모자랐다. 그러니까 뭐 최소 4,000명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반대로 서울대의대 비대위에서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어디를 보낼지의 문제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네. 이것도 사실은 기존 입장 계속 되풀이한 겁니다. 마지막 질문이 의정 갈등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거였거든요. 여기에 관심이 많이 쏠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대의대 비대위 측만 답을 했는데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의대 증원을 두고 소비자도 이해를 못한 부분이 많고 의료계도 서로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 의료개혁 멈추고 이해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료개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의료계 대답이었는데 이렇게 마주 앉았다라는 것 자체로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어렵게 마주 앉았는데도 결국에는 이제 별다른 소득 없이 빈손으로 끝나게 되면서 좀 아쉬움도 컸습니다. 또 입장차를 그러니까 합의점을 보진 못해도 입장차를 좁히는 그런 모습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워낙 쟁점이 첨예해서 그걸 좁히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4794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제발 어떻게든 타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자가 제일 중요하다는 당연한 진리가 이렇게 철저히 외면당하는 작금의 세태가 너무 실망스럽고 분노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근데 의료계 내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단일된 목소리를 잘 못 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대 비대위 쪽하고만 이렇게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의료계의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또 어떤 반응을 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정부하고 마주 앉은 것 자체를 좀 반대한다 이런 입장도 마주 앉은 나왔습니다. 것 자체도요. 네, 의료계 중에서도 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곳이 뭐 예컨대 정부는 변한 게 없는데 왜 마주 앉냐? 네, 맞습니다. 그런 거네요. 네. 그래서 의협산하의 시도의사회가 그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경기도의사회는 아예 성명까지 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의대는 정부 들러리 토론회를 중단하라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뭐 표현을 보면요. 최후의 투쟁이 필요한 시기에 의료농단 사태를 주도해온 두 사람은 의료계가 한가로이 대화할 사람이 아니다. 서울대의대 비대위는 죽어가는 의대생, 전공의 등에 칼을 꽂는 정부의 어용단체인가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론을 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하고 정부에 의료계하고 소통했다. 이런 명분을 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강경한 의료계 쪽에서는 이런 토론 말고 그냥 투쟁이나 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아파트의 철근을 누락해서 순살 아파트라는 이제 조롱까지 나온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주문량을 20%나 많게 더 주문하고도 부실 시공을 한 사례도 있다고 해요. 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그 LH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봤더니요.
철근이 누락된 23개 LH 단지 중에서 21개 단지는 설계량보다 철근을 오히려 더 많이 주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설계를 할 때 필요한 철근량을 미리 계산을 하는데 설계 때보다 뭐 적게는 4억 원에서 많게는 85억 원까지 늘어난 겁니다. 본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조금 더 많이. 네, 원래도 이제 조금 여유분을 생각해서 있지만 이렇게까지는 아니라 이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철근을 절단하거나 가공하는 과정에서 못 쓰는 부분도 생길 수 있으니까 한 3% 정도를 손실량으로 보고 좀 여유 있게 주문을 하는데 네네. 이번 자료를 보면 지나치게 많이 주문을 한 겁니다. 20%.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많이 주문을 해놓고도 현장에서는 실제로 이걸 다 쓰지 않고 누락까지 한 건데요. 철근은 시공사들이 직접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하는 자재거든요. 그래서 LH가 이걸 잡아내지 못하면 그대로 다 추가 비용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LH가 이거에 대한 관리 감독 제대로 안 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설계보다 많은 철근을 반입을 했는데 그 많은 철근 어디로 갔는지 LH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그래요? 점입니다. 네. 자, 철근 우리 보통 약간 속된 말로 이거 빼먹는다 그랬는데 빼먹어도 좀 심하게 네. 빼먹었군요. 맞습니다. 자, 감사원 보고서에도 LHB 의혹들이 무더기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수사 의뢰까지 했다고 해요? 네, 감사원 결과 보고서 보면요, 뭐 유착, 상품권 수수, 골프 향응 이런 단어가 뭐 수십 차례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네. 사례를 봤더니요, 수도권에 근무하는 LH 차장급 간부가 2021년 3월에 명품을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230만 원어치 상품권을 사용했는데 이걸 현금 영수증 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이 이 상품권에 대한 구매 이력을 추적을 해보니까 이 직원이 직접 산 게 아니라 법인카드로 결제가 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한 80만 원은 구매 이력이 남아 있었는데 LH 직원이 감독을 맡았던 그 공사 현장에 네. 자재를 납품하던 회사가 산 거였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이걸 업체로부터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요. 또 뭐 계좌를 추적해봤더니 4,560만 원의 현금을 자기 계좌로 입금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 직원의 해명은 아버지가 명절 때마다 준 현금을 보관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네. 감사원은 이게 업체로부터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뭐 해외여행도 다니고 또 감사가 시작된 직후에 휴대전화도 파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하고 LH에는 파면을 요구한 상태인데요. 뭐 골프 접대를 받거나 전관업체가 설계를 잘못한 걸 알면서도 눈 감아준 직원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감사원이 파면을 포함해서 징계를 요구한 직원만 37명이었습니다. 37명. 네, 그리고 금품 수수를 한 전현직 직원하고 업체 관계자까지 한 5명에 대해서는 대검에 수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감사원은 지하 주차장 붕괴에 대한 감사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드러난 게 이제 다 사전에 알 수 있었던 사고였다. 이런 게 또 드러났다고요. 네, 그 사고가 났던 곳이 인천 검단 신도시 지하 주차장이었는데 이게 무량판 공법을 쓴 곳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네. 수평으로 무게를 지탱을 해주는 볼을 없애고 대신에 뭐 슬래브하고 기둥만으로 하중을 지지하도록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지를 하려면 결국에 이 하중을 견딜 수 있게 철근을 감아서 보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철근을 무더기로 누락했던 거고요. 감사 결과 102곳 가운데 23곳에서나 이런 누락이 있었고 심지어 16개 지구에서는 설계 단계부터 또 그리고 7개 지구에서는 시공 단계에서도 철근이 누락되거나 잘못 설치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설계 오류는 사실 도면 비교만 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인데도 LH가 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입니다. 네, 이번엔 삼성전자 얘기입니다. 3분기 실적 부진까지 겹치면서 삼성전자 위기설이 지금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직장 타이틀도 4년 만에 잃었다고 해요. 네, 포브스가 이런 걸 선정을 하는데요. 예. 세계 최고의 직장이라는 걸 발표를 하는데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을 상대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2020년부터 4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켜왔었는데 네. 이번 조사에서는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1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지했고 2위는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이 차지를 했는데요. 이게 보니까 조사 방식이 내 회사를 가족이나 친구한테 추천하는 의향이 있는지 이런 걸 좀 직원들한테
선수들한테 묻는 방식도 있고요. 또 급여, 인재 개발 이런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사실 뭐 전 세계 3위 이것도 대단한 거긴 한데 네. 어쨌든 1위 자리를 내줬다는 것 자체가 지금 삼성전자한테는 뼈아픈 일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사실 직원 설문조사로 이뤄지다 보니까 뭐 급여나 성과급 같은 불만들이 작용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이 반도체 업황이 나빠지면서 삼성전자가 그 반도체 부문 직원들한테 성과급을 올해 1월에 한 푼도 주지 못했거든요. 네. 보통 많게는 뭐 연봉의 50%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걸 못 받다 보니까 좀 불만이 컸던 걸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4년 만에 뺏기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뭐 3년 동안 계속 세계 1위였다는 것도 반대로 대단하긴 하고요. 네. 자, 결국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이 많아야지 최고의 직장도 되는 건데 이틀 전에 나온 3분기 영업 실적 이제 시장 기대에 밑돌면서 반도체 수장이 이례적으로 이제 사과까지 했고요. 지금 주가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네. 뭐 장 초반 5만 8천 원대까지 내려갔다가 그 오늘 종가는 5만 8,900원까지 네네. 내려갔습니다. 1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 매도세가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내다 팔고 있는 상황인데 그 3분기 실적은 사실 어닝 쇼크일 정도로 부진했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실적 전망 그리고 목표 주가 이런 것들을 줄줄이 하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망 하향하고 있다 그랬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나옵니까? 4분기에도 좀 실적이 개선되기 어렵다라는 게 증권가 분석인데요. 예.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디램 이거는 좀 업황 자체가 좋지 않고 네. 또 지금 그 AI 수요가 많은 HBM인 고대역폭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삼성이 본격 생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 뭐 이번 실적 부진에 너무 지나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이런 반론도 있기 때문에 투자에 좀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나 국민일보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한 주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제가 지금 표정 보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오늘 밤 조 1위를 달리고 있는 돌풍의 팀 요르단과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치릅니다. 손흥민의 공백 속에 홍명보 감독의 플랜 B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 시즌 가을 야구의 시작은 KT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5위 결정전,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이어서 준 플레이오프에서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스포츠 뉴스 KBS 김환수 기자가 완수하겠습니다. 자, 김환수 기자. 네. 자,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오늘 밤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세 번째 경기입니다. 네. 치릅니다. 오늘 사실 아시안컵에서 큰 상처를 입혔던 팀이에요. 요르단. 서력전 어떻게 성공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사실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64년 만에 우승하겠다고 갔는데 우리가 아마 덜미를 잡혔죠. 예선에서 그러니까요. 비기고 또 그래서 그 우승까지도 좌절되고 상당히 그러면서 충격이 컸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의 가장 뼈아픈 거 감독이 경질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야말로 돌풍이 불고 있는데 그런 사태를 빚게 한 장본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겨야 되는데 역대 전적에선 사실 3승 3무 1패로 앞서 있어요. 근데 올해 1무 1패를 당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 있고 또 좀 아쉽고 안타까운 점이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뭐 홍명보 감독이 좀 안정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예. 사실 팬들의 불신, 비난 이런 것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안정된 상황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또 요르단이 요즘 기세등등해요. 뭐 아시안컵 4강도 그렇고 사상 첫 월드컵 본선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잘했어요, 요르단? 요르단 사실 그 요르단이 가장 잘했던 데를 찾아보니까 2004년에 피파 랭킹 37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20년 전에? 네, 20년 그래요. 전에. 그리고 2014년 또 10년 전에는 그 브라질 월드컵 최종 예선에 가서 5위를 하는 바람에 저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치러서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우루과이에 져서 못 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그 아시아 출전권이 4장 반에서 8장 반으로 확대가 됐어요. 그런데 한국을 이겼었던 경험도 있고 아시안컵 4강도 했었고 이 기세를 몰아서 한번 이번에는 가보자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거고 조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인지 뭐 요르단 대표팀도 그렇고 요르단 현지에 지금 김화영 기자가 가 있는데 그쪽 분위기가 한국 이긴다 이런 분위기래요. 기세가 등등하군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요르단전 관전 포인트 무엇입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흥민이 없는 상태에서 홍명보 감독이 본인의 능력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것도 이제 이미 그 기자회견 현장에서 얘기했거든요.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 결국은 위기 관리 능력이 될 텐데 홍명보 감독이 위기 관리 능력을 요르단에 잘 보여준다면 자연스럽게 전임 클린스만 감독과 차별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어쩔 수 없이 홍명보를 뽑을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작은 명분을 줄 수 있게 되거든요. 홍명보 감독을 뽑은 이유 우리 선수들을 잘 알고 그 선수들에게서 최고의 능력을 빠른 시간에 뽑아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 뭐 관전 포인트는 과연 홍명보 감독이 이기는 수를 둘 수 있느냐. 두 번째는 그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선수들이. 그러니까 플랜 B를 수행하는데 그러면 홍명보의 황태자 아니면 포스트 손흥민을 이을 수 있는 차세대 우리 선수가 누가 나올 것이냐. 그것도 지켜봐야 되겠죠. 많은 팬들은 이미 위치상으로 봤을 때 손흥민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는 황희찬이다. 그리고 또 반대쪽을 보게 되면 상상 이상의 패스를 해서 이 경기를 한마디로 그 틀을 부시고 갈 수 있는 이강인 선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들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홍명보의 황태자 아니면 축구대표팀의 차세대 손흥민 이런 선수들이 누가 그 역할을 하려고 도전할 거냐. 플랜 B라는 게 사실 위기일 수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야심이 있는 선수라고 한다면 그리고 정말 간 큰 선수라고 한다면 내가 큰 선수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아보겠다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을 겁니다. 위기이자 기회다. 플랜 B가 위기이자 기회다. 여기서 만약에 손흥민의 부재 속에서 누군가가 역할을 한다면 이건 또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손흥민의 공백을 포함해서 지난 1, 2차전에 비해서 선수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대 교체라고 하기보다는 다양하게 이제 선수들을 시험한다 이런 개념인가요? 예, 아무래도 중요한 경기거든요. 중요한 경기에 새로운 선수들을 집어넣어서 테스트하기에는 아직은 부담스러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해외 리그나 국내 리그에서 실력이 검증된 선수들을 모아서 주전 경쟁을 펼치게 하고 그 선수들 중에 잘하는 선수가 있다고 한다면 아까 그 플랜 B가 어느 정도 성공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미드필드 보게 되면 일단 이강인, 황인범, 이재성 이름만 들어도 이 선수들은 믿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의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새로운 선수들 과연 해낼 수 있어 베주로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냐를 봐주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장 골을 넣어야 할 손흥민 선수가 빠졌을 때 누가 골 결정력을 가져올 거냐. 누가 킬러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일단 오만전에서 주민규 선수가 먼저 골을 넣었고 황희찬 선수도 골을 넣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두 선수를 볼 것이냐. 또 그 선수 말고 이번에 오윤규란 선수를 대체 발탁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오세훈 선수를 집어넣는데 골은 넣지 못했지만 이 선수가 공간을 만드는 능력이 탁월했다고요. 그렇다면 홍명보 감독의 눈에서 과연 어떤 선수를 발탁하냐고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을 때 그 선수가 결정을 해준다면 이거는 정말 눈에 확 띄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가장 뒤편으로는 그 골키퍼 아시안컵에서 부상당했던 김승규가 돌아왔습니다. 뭐 조현우 선수가 굉장히 선방하고 잘하고 있지만 조현우 선수의 아킬레스건이 사실 요르단전이에요. 왜냐하면 4골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조현우 선수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지금은 조현우가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데 어떤 주전 경쟁을 펼쳤을 때 김승규가 나와서 더 잘 막아낸다면 본선은 누가 갈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보면 플랜 B라는 말 때문에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그 밑에 그 펼쳐지는 주전 경쟁이나 이런 걸 본다면 오히려 더 흥미진진한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쟁이 진짜 물밑에서 엄청 치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아시안컵의 나쁜 기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대표팀이 요르단전을 앞두고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 기세등등하다는 아까 느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홈팀 요르단 분위기 어떻다고 합니까? 그 김화영 기자가 현지 가서 취재를 하는데 정말 아시안컵 이후에 기세등등하다는 게 보여주고 그 감독이나 선수 팬들이 한국 축구에 대한 관심 또
월드컵 본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대한 열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제 손흥민이 없으니까 굉장히 더 안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황희찬 선수가 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예선전 그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황인범 선수에게 골을 먹었거든요. 근데 황인범 선수가 이번에 대표팀에 합류하기 전에 페이노르트로 옮기면서 데뷔골이자 결승골을 그 네덜란드 리그에서 터뜨리는 걸 봤어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감독이나 선수들도 황인범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황인범 선수는 조금 불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 주전 경쟁에서 확 눈에 띌 수 있는 기회인데 타겟팅이 될 수 있잖아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승패 예측 사이트에서는 한국의 뭐 2대0, 3대1 이렇게 두 골차 승리를 예상하고 있는데 현지는 한 골차 뭐 1대0 이런 상황에서 본인들 요르단이 이길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그 비조 1위를 지킬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거 봤는데, 사실 이런 상황이 나오면 본선에 앞서서 한번 꺾어줘야죠. 그러니까요. 네, 한번 꺾어줘야 될 때가 됐습니다. 필승 한번 다짐해 보고요. 오늘의 승부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2대0 승리를 예상합니다. 2대0 승리. 예. 이야, 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틀리면 이제 욕을 많이 먹겠죠. 일단 2대0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두 골차 승리 말씀하셨고,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0184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공은 둥글고 새로운 스타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오늘 밤일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밤일 수 있어요. 그러기를 사실 간절히 바라고요. 와, 우리 김한수 기자가 오늘 밤에 완수합니다. 자, 다음은 안세영 선수 소식이에요.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이 전국체전을 통해서 복귀했습니다. 자, 작심 발언 이후 거의 2달 만이죠. 네, 거의 2달 만입니다. 네. 사실 들어와서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서 뭐를 즐기기보다 본인이 작심 발언 때문에 많은 참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예요. 네. 근데 다행히 재활 치료를 잘했고 기대했던 역량 그대로 복귀했습니다. 사실 어제 첫 경기를 가졌고 오늘 두 번째 경기를 가졌는데 두 경기 다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가볍게 승리를 거두고 지금 부산 대표로 나와 있는데 부산 대표를 일단 승리를 안겨줬어요. 네. 뭐 전체적으로는 건강한 모습이었고 한데 그럼 뭐가 바뀌었냐 이렇게 보면 일단 자신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본인이 이야기했던 그 용품 중에 신발과 라켓 이런 신발을 것들. 바꾸고 네. 오늘 눈물도 좀 흘리던데. 네, 어제 이제 눈물을 좀 흘렸죠. 첫 경기를 마치고 나서 본인도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 우리 안세영 선수의 기자회견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많이 기다려 주셨을 거고 또 저의 배드민턴을 많이 사랑해 주신 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잘하고 감사합니다. 너무 속상했는데 그래도 잘 복귀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세요. 자, 잘 응원해달라는 말씀 저도 약간 울컥하네요. 자, 2달 부상 치료와 휴식 취하는 사이에 안세영 선수가 세계 랭킹 1위 내줬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국제대회에 계속 출전을 해서 그 랭킹 포인트를 쌓아야 됐는데 8월과 9월에 열린 일본 오픈 또 우리나라에서는 코리아 오픈 그리고 홍콩 오픈에 출전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부상 회복돼 있고 중국의 천이페이라고 선수 있잖아요. 그렇죠. 라이벌이었던 선수에게 일단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근데 이제 배드민턴 세계 랭킹이라는 게 최근 1년간 본인이 출전한 대회에 그 포인트를 합산하는 거거든요. 다음 주부터 이제 덴마크 오픈을 시작으로 이제 네. 출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 1년 안에 안세영 선수가 특별한 부상을 더 당하지 않는다면 1년 안에 회복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 모든 랭킹을 중국이 휩쓸고 있는데 대한민국 태극마크가 여자 단식에선 탁 올라가지 않을까. 그것은 이제 안세영 선수가 집중해서 해줘야 할 몫이죠. 안세영 선수의 1위 탈환 믿습니다. 자, 이번엔 프로야구 얘기입니다. 5위 KT의 돌풍이 준 플레이오프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준 플레이오프 4차전 저도 봤거든요. 진짜 손에 땀을 쥐게 하더라고요. 어제 4시간이 넘었습니다. 요즘 사실 3시간이 잘 안 걸리는데 근데 1승 2패로 사실 그 LG에 뒤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그 1대1 그러니까 1승 1패일 때 3차전을 이긴 팀이 보통 4차전도 가져가고 그냥 보통 올라간다 이렇게 정설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4차전에서 11회 연장까지 갔어요. 11회 연장까지 갔는데 11회 연장 상황이 정말 재밌습니다. 그 강백호 선수가 그 좌측 쪽으로 쳤는데
잡으로 문성주 선수가 잡으로 가다가 갑자기 파울인지 페어인지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예. 근데 페어 라인에 들어온 공을 떨어뜨려서 넣은 거죠. 페어 됐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2루까지 강백호 선수가 갔고 그 이후에 만루가 됐습니다. 만루가 되면 사실 밀어내기가 되거나 아니면 뭐 단순한 플라이만 돼도 되는데 정우영 선수가 나와서 LG 정우영 선수가 나와서 투아웃까지 잡아냈어요. 그런 상황에서 심우준 선수가 내야 땅볼을 쳤는데 그게 투수를 지나면서 이루수 신민재 그다음에 그 유격수 오지환 선수가 충돌을 했습니다. 공이 떼굴떼굴 구르는 사이에 3루 주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시면 2루에 들어간 주자는 슬라이딩에 넘어져 있고 두 부딪힌 야수는 그대로 있고 그 패배를 안게 된 투수는 그 마운드에 주저앉아 있거든요. 정말 이런 상황 근래 보기 드문 상황인데 나오기 힘들어요. 이런 상황이 나와서 경기가 됐고 결국은 5차전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건 이강철 감독이 투수 교체 실패했었다. 근데도 선수들이 이기는 거 어떡하냐. 0%의 기적을 계속 선수들이 만들어가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5차전까지 가겠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지금 내일에서 KT가 이기게 되면 네. 또 운명의 100%, 5차전이 내일이죠? 예, 그러니까 100% 확률이 또 깨져요. 그래요. 자, 운명의 5차전 어떤 점을 주로 보십니까? 뭐 시간은 별로 없지만 짧게. 네, 뭐 선발 부탁드릴게요. LG는 임창규, 그다음에 KT는 엄상백 선수를 내세웠는데 역시 두 번째 투수 이후에 불펜 싸움이 될 거고요. 큰 경기 역시 실수 없어야 되고 볼넷 내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 이렇게 되게 되면 두 팀은 힘들어지고 기다리고 있는 2위 삼성은 너무나 행복한 순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KT, LG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수 KBS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11시 요르단전, 내일은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 5차전 긴장하면서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응원곡이 필요하겠죠? 오늘 끝곡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준비했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